가운데 이거. 어, 어, 가운데 제가 안 없어진. 되네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네,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네, 어제 돌아보고 또 현장 좀 보니까 뭔가 이제 수업으로만 듣던 게 현실화되면서 좀 느낌도 좀 다르죠. 그런 식의 어제 하셨던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 베이스고 그런 방식으로 다 똑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뭐 재개발 지역 이렇게 돌았지만 재개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도 그렇게 하고 뭐 아파트 단지들도 그렇게 돌면 되고 뭐 필요한 곳에 가서 뭐 상가도 사실 이렇게 길 돌면서 상권 돌면서 이렇게 바쁜 시간 조금 피해가면서 이제 사장님들께 명함 드리고 전담 붙이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건 확보하고 그렇게 진행돼요. 어, 뭔가 처음부터 내가 100억짜리 상가를 중개해야겠다. 뭔가 이렇게 크게 처음부터 큰 걸 이렇게 내가 접근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사실 진짜 그 우리가 현장 돌면서 전담 붙였던 그 베이스부터 이제 하나씩 쌓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건들도 많이 모이고 손님들도 늘어나고 그 손님들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아파트들이나 좋은 매물들도 또 내주실 거고 그게 쌓이다가 이제 상가도 나올 거고 더 큰 매물들도 이렇게 연결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에 대한 접근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그것들을 바탕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상가. 네. 어, 주택하고 상가는 또 조금 이제 접근 방식이 다르죠. 크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물건들이 뭐 주택, 상가, 그 이외에 이제 뭐 특수 물건들, 뭐 토지, 그다음에 뭐 공장, 빌딩 이렇게 나갈 텐데 우리가 흔히 이제 중개 사무소 이제 그 부동산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거고 가장 많이 중개해야 되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첫째 시간에는 상가에 대한 이해 먼저 조금 알아볼 거고요. 둘째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상가 매물 중개하는 요령 이렇게 알아볼 텐데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뭔가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계속 좀 수업 시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괜찮으세요? 아니면은 뒤에 이제 시간 약속 있으시거나 하시면 미리 말해주시면 제가 딱 최대한 끝나는 시간 맞춰서 이렇게 할게요. 지난번에도 막 5시 반 이래 돼 버리니까 네, 좀 다들 일정에 변동이 있으실까 봐. 자, 첫 번째 상가의 이해입니다. 먼저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그냥 가장 심플하게 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5층짜리 상가 중에 이제 4층에 공실이 나왔다. 그 4층 공실 매물을 우리가 보유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손님이 있는데 단란 주점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 4층 공실에 면적은 250제곱미터인데 단란주점 하고 싶다는 손님이 있다.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중개할까요? 뭐 이제 우리 완전 지금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단란주점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인지 확인을 한다. 네, 또 그거만 확인하면 되나요? 단란주점 공실에 250제곱미터. 어, 이게 처음에 좀 되게 막연해요. 좀 막막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현장에서 바로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물건 작업을 하죠. 전단 작업하고 건물 작업하면은 5층짜리 상가에 4층 공실 매물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대장에 등재를 하고 블로그에 광고하고 네이버에도 광고를 해요.
그 광고 보고 이제 손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기 그 4층 공실 나와 있는 매물 보고 연락드렸는데 그 제가 단란주 점 하려고 하거든요. 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이걸 확인하고 답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중개하는 사람들 역할이죠. 그럼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 이게 이제 상가 중개에 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접근하면 너무 막막하다는 거죠. 이게 그냥 공실이니까 뭐 되겠지, 주변에 다른 건물들도 뭐 단란주 좀 들어와 있는데 그냥 되겠지 하고 됩니다 됩니다 뭐 덜컥 그냥 계약금부터 넣으세요. 딱 계약금 받으면 이제 바로 중개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확인해야 될까 처음에 좀 막막한데 이제 우리가 배울 것들이에요. 자, 단란주점 입점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그냥 가장 기본이에요. 처음에 용도 지역을 확인합니다.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이 상업지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요. 어, 지구 단위 계획이나 뭐 그 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서 해당 지역이 단란주점이나 상업 건물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불허 용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도 지역을 확인한다. 두 번째,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용도를 확인합니다. 바닥 면적 250제곱미터의 단란주점이면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해당 아까 우리 5층에 4층짜리 건물이 위락시설 용도로 분류가 안 돼 있으면은 용도 변경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고요.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관할구청에 이제 요 단란주점은 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은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직통 계단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2층 이상의 상가에 단란주점이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직통 계단이 2개소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호구역 확인, 교육환경보호법 절대보호구역이나 상대보호구역에 입점이 불가한 업종이라서 여기에 또 중첩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건물에 청소년 학원 관련돼서 입점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학원 설립법에 따르면 입점 건물에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 경우에는 단란주점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 사항도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의 정화조, 단란주점 신규 입점할 때 하수도법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한 용량인지 아니면 정화조를 교체해야 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발생 여부 확인. 단란주점이 신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출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하수도 용량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원인자 부담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방염 필증 구비. 단란주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므로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소방 필증하고 방염 필증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 처분이 있는지 여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이전에 단란주점을 영업했을 때 행정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고요. 필요 주차 대수 확인. 단란주점 입점 때문에 주차 대수가 의무적으로 보여야 되는 대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 대수가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 용량. 단란주점 입점 때문에 전기 승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 용량 대비 더 늘려야 되는지, 승합을 할 때 이거에 관련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이런 것들이 협의돼야 돼요. 자, 너무 뭐가 복잡하고 너무 어렵죠. 너무 많죠. 그냥 쭉 나열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덜컥 그냥 공실이 있으니까 이 손님이 단란주점 하고 싶다니까 뭐 밑에 3층에도 단란주점 들어 있으니까 여기도 되겠지. 뭐 그 전에 단란주점 했던 곳에 지금 비었으니까 여기 그냥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중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련된 법규들이 다 있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중개할 때는 그 해당 업종에 맞는 특별법과 개별법들을 찾아서 보고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너무 지금 제가 일부러 그냥 좀 충격 받으시라고 빡 다 쏟아냈는데 네, 너무 그렇다고 겁먹으실 필요 없고 이제 제 수업 듣고 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될 거다. 그걸 좀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상가 중개의 특징을 제가 좀 분류를 해봤는데 상가 중개는 좀 개별성, 뭐 폐쇄성, 전문성, 다양성, 법률, 그다음에 수수료 부분 이렇게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개별성은 아파트나 이렇게 뭐 우리 주택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 물건 개개별로의 특징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물건마다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물건의 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임차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뭐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은 없다. 두 번째는 폐쇄성입니다. 통상 상가, 건물주들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이 물건, 다른 부동산들도 물건 공유를 잘 안 해요. 음. 그리고 서로 이렇게 물건을 뺏고 훔치는 그런 경우도 좀 되게 많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 광고를 하거나 이렇게 물건 노출시키면 빠꼬미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아 그거 어디 나와 있는 그거 아닌가 해갖고 물건 다 바로 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필요할 때 사실 이제 정말 급할 경우에는 상대 물건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뺏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가 매물 같은 경우는 특히 잘 공유를 안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소유주나 그다음에 영업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사실 물건이 공개되거나 오픈되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노출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해당 영업 중인 경우에 만약에 뭐 내가 기존의 임차인 기존 사장님이 이제 영업을 승계로 맞추고 싶다, 새로운 손님을 구해달라 하더라도 자기가 장사하고 있는 거에는 좀 영향이 없었으면 해요. 뭐 알바생들이나 이제 직원들이 막 부동산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보러 다니고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뭐 이런 좀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상가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실제 건물주나 해당 이제 장사를 본인이 직접 해보신 사장님들은 본인 업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면 생계고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고 자기가 실제 하기 위해서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소유주나 그다음에 영업을 하시는 창업주들이 보통 더 전문가들이 많고요. 해당 업종에 대한 노하우들을 본인들이 몸으로 체득하면서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를 할때 적어도 그분들하고 대화는 통해야죠.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우리가 그냥 무대뽀로 들이밀면 처음에는 그냥 뭐 귀엽고 열심히 한다고 봐줄 수 있지만 이게 좀 큰 건이거나 이제 큰 계약이 진행될 때 중개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없으면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좀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부담을 조금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성. 고객마다 다 다르죠. 어, 가지고 있는 현금 수준이나 뭐 자본력 수준도 다 다를 거고. 그다음에 중개하는 사람들도 좀 다 달라요. 어, 이게 아까 이제 뭐 개별성하고도 연결되는데 관련된 업종, 특이 업종별로 다 특별법과 개별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직접 중개해보고 이제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연구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있고 전문성을 띠겠죠. 그래서 특정 분야를 그냥 전문으로 하시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 분야는 그래도 내가 겪어보고 사고도 쳐보고 막 잘 해봤으니까 나는 요 분야만 그냥 특화해서 요것만 계속 맞추겠다. 이렇게 자기의 세부 분야를 정해갖고 특별하게 이렇게 좀 특화시켜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접할 수 있는 루트들이 다양해요. 뭐 상가 번영회나 뭐 또 연합회 이런 분들도 있고 뭐 부녀회나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클럽, 로타리 클럽이나 뭐 이런 데서도 상가 정보들 교류하고 그다음에 또 건물주들은 건물주들끼리의 또 그 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자기들끼리 그냥 건물 교환하거나 팔거나 매매하는 경우도 중개사 안 거치고 자기들끼리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카페 뭐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데 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실제 장사하시는 분들 또 특이 업종들에 대한 노하우들도 많이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그런 경로들이 있다. 그다음에 복잡한 법률 관련 법규들이 이제 너무 많죠. 거의 이제 보시면은 나중에 우리 살펴볼 텐데 그 특이 업종별로 다 개별법과 특별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별법들이 적용되거나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는 다행히 그 법률을 가이드 삼아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법들이 좀 수시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주 최신화되고 바뀝니다. 뭐 시행령도 나오고 시행규칙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계속 추적 관리하셔야 되고 이런 거 잘 모르고 중개했다가 이제 중개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좀 위험성이 있다. 그다음에 뭐 중개 수수료. 기본적으로 상가는 이제 주택보다는 요율이 높아요. 그래서 임대를 맞추든 매매를 하든 기본 요율 자체가 0.9로 좀 높기 때문에 상가 중개했을 때 수수료는 어느 정도 좀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하는 경우도 있죠. 예, 분양 MGM 같은 경우도 요즘 시기에는 좀 MGM 많이 주더라고요.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영업하시던 분들이 이제 넘기는 경우에는 권리금
작업을 하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해서 그 이제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이렇게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수료 부분도 이렇게 특징이 좀 있다. 주택하고는 좀 다르죠. 보면 이제 그냥 경험상 되게 잘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격증 없이 그다음에 그냥 실무 경험만 바탕으로 그다음에 인맥과 그다음 워낙 사교성이 좋고 성격이 좋아서 그래서 본인들의 그런 특기들을 잘 활용하셔서 중개 잘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잘하세요. 막 날라다닙니다. 거의 뭐 이제 에이스급이 또 각 부동산과 각 구별로 이렇게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막 신나게 막 거침없이 중개하시는데 사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 많이 안 하시고 잘 몰라도 그냥 딱 굵직굵직한 것들 경험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중개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져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이 되어야 이제 사고가 안 난다. 많이 하신 만큼 또 사고도 많이 치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대표나 이제 소장들이 또 카바 쳐줘야 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상가 중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나눠볼 수 있냐면 크게 매매와 임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매매는 이제 신축, 새로 지은 뭐 아파트 단지나 상가 같은 경우에 신축 상가에 대한 분양 중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구분된 구분 상가들 이런 거에 대한 매매나 이제 통건물, 올근생 이런 통건물에 대한 상가 매매가 있을 거고요. 임대는 마찬가지로 이제 신축 나와 있는 신축 상가들에 대한 임대를 맞추거나 공실로 나와 있는 이런 가게나 상가들 임대 맞추기 아니면 이제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승계, 임대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가에 대한 중개도 분류를 하지만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상권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상권을 좀 분류해 보자면 먼저 자연상권. 오래전부터 뭐 부산의 이제 뭐 남포동, 뭐 서면, 그다음에 뭐 부산대 앞에, 뭐 경성대 앞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당 도시나 이렇게 지역별로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상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곳들은 특징이 좀 노후된 건물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는 이제 어떤 그 상가의 수익성을 따지기보다는 이런 노후 건물 그만큼 전통적인 상권이니까 지가 자체가 좀 높아서 지가 상승을 노린 어떤 시세 차익형 뭐 이런 식의 투자라 상가 매매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 전통 상권이니까 어느 정도의 임차 수준도 보장이 되고 장사도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뭐 이렇게 곡선을 타더라도 전통적인 상가들은 좀 나중에 이제 많이 회복은 하긴 해요. 기본적으로 좀 받쳐주는 수요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특징들이 좀 있고 자연상권 같은 경우에 이제 물건이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서 물건 작업을 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이제 반면에 자연상권과 좀 대비되는 게 계획상권이죠. 보통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상권. 그러니까 뭐 신도시, 그다음에 새로 택지 개발해가지고 들어서는 이런 곳들, 이런 데들은 뭐 신축 분양 상가들이 많죠. 반듯하게 딱 상가 상업 지역도 딱 정해놓고 거기에만 상가가 들어서고 뭐 술집이나 이런 것들도 이쪽에만 넣어라. 뭐 숙박시설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딱 아예 계획적으로 분류해 놓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는 어차피 최초 이제 분양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 개발하려고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제 부동산 사무소 같은 경우에 분양 정보들이 자동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요. 이런 곳들은 이제 신축 분양에서 임차 맞춰가지고 수익률을 맞추는 게 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이제 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렇게 뭐 사고 팔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수익성을 따져서 계산하고 들어간 게 좀 맞고요. 골목 상권은 뭐 이제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퍼졌는데 무슨 카페 골목, 무슨 거리들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서 좀 빠르게 급속하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고요. 부산에는 뭐 점포 카페 거리, 뭐 온천천 카페 거리, 뭐 해리단길, 또 수영 이쪽에 그쵸 밀락동 쪽도 있고 뭐 광안리 쪽도 있고 무슨 길 이렇게 골목들이 많이 생기죠. 특징을 보면 예전에 있었던 그런 상가 주택들을 그러니까 그냥 주택인데 노후된 주택들을 상가로 이렇게 용도 변경해가지고 그쵸 많이 이제 좀 많이 꾸미고 카페처럼 만들고 뭐 식당처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가 주택을 활용한 상권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런 거 중개하실 때는 기본 주택들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그런 노하우들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이런 골목 상권은 키포인트는 권리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핫플레이스 만들어가지고 뭐 인스타나 SNS 통해 가지고 핫한 상권 만들어서 그거 이제 권리금 받고 넘기거나 이렇게 어,
그런 걸로 조금 차익 많이 남기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많이 찾기 때문에 좀 사장님들도 젊은 분들이 많이 있으신 편이고요.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뭐 여러 개, 한 골목에도 여러 개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좀 전문성을 갖고 또 잘하시기 때문에 친해두면은 또 많은 정보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권리금을 너무 이제 무리하게 요구하고 임대료도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원주민들은 떠나버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서울도 뭐 막리단길이나 경리단길이나 최초의 골목 상권 발생했던 곳들은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거든요. 너무 과하게 욕심 부리면 이제 상권 자체가 죽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가 중개를 할 때, 요 구역이 어떤 상권인지,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배우 수요를 물고 있는 기본 상권인지, 전통적인 자연 상권인지, 새로 만들어진 계획 상권인지, 아니면 뭐 골목 상권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거를 좀 포인트로 봐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개념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상가 중개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가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물건을 파는 곳이죠. 어, 상가의 구분은 어,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택의 종류를 볼 때도 건축법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이제 펼쳐가지고 살펴봤는데, 마찬가지 건축물의 용도를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건축법상에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상가를 볼 때는 건축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뭐 1종 근생, 2종 근생, 판매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등등등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어,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요거 아마 이제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크게 건축법 19조에 용도 변경 관련해서 9개의 시설군과 세부 29개의 용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를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요게 가장 기본인데, 어, 요거는 이제 상가 중개하시면 보통 크게 출력해가지고 책상에 붙여놓고 내가 수시로 보면서 이게 용도 변경할 때 위로 올라가야 되는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같은 군안에서 변경만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상가 용도, 상가 여기 이제 주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9개 중에 2개 빼고 한 27개 정도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좀 많이 중개할 것들이 보통 이제 근린생활시설군에 있는 1종, 2종 근생들, 그리고 고위에 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그다음에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뭐 요 정도 한 5, 6, 7, 그다음에 업무시설까지 가면 한 5, 6, 7, 8 요 사이에서 많이 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군이 분류돼 있는데 산업군에서 이제 하위군에서 위의 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밑에 군으로 하위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요 용도만 서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경우에는 기재 변경을 하면 된다. 요건 앞으로 좀 계속 적용될 거니까 요런 게 있구나 일단 인지를 하시고, 음. 어, 건축물의 용도를 앞에서 본 것처럼 9개 시설군과 29개의 용도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실제 이 건축법 제 시행령에 들어가 보면 세부적인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 더 분류를 해놨어요. 실제 29개 건물 용도가 있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이제 업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부 용도는 업종이라고 하는데 실제 업종들은 수백 가지죠. 네. 실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장사하고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수백 가지 업종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요 세부 법령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 용도는 아까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었던 건축물의 용도 29가지 용도를 주 용도라고 하고요. 세부 용도, 건축법 시행령상에 명시된 주 용도 아래의 세부 업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법 시행령 제가 그냥 캡처해 놨는데, 요거 찾아가는 방법 한번 좀 볼게요. 음, 자, 요거를 링크를 같이 걸어서, 네. 자, 우리 법령 사이트 있죠? 어디고? 국가, 법령정보센터. 여기서 이제, 안 보이십니까? 잠시만요. 좀,
화면은 또 안 나오나 보네요. 에, 이건 또 절로 어떻게 쓰지? 잠시. 네. 잠시만요. 아이고. 네. 제. 아, 좋네요, 좋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제 보이죠? 감사합니다. 이것도 공유도 해야 되죠? 공유되어 있습니까? 네.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이제 건축법 치면 쭉 나오죠. 그래서 건축법을 열람해 보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나오는데 대통령령을 열어보면 네, 건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그래서 별표 1과 같다. 자, 요게 이제 별표 1이에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여기 보시면 이제 건축물의 종류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단독주택 쭉 나와 있고요. 2번 공동주택 쭉 나와 있고요. 이제 3번부터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하는 법령들은 다 건축법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금 발췌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보실 때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된다.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음, 요것도 다 지금 공유되고 있나요? 제가 또 다른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음,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공유될 거. 지금 공유, 지금도 안 되나? 지금 되네요. 됐네요, 됐네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캡처한 부분이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보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나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다에는 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식으로 각 세부 업종들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주용도 29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요 주용도 하위에 있는 요 세부 업종들, 요걸 이제 세부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보면은 이제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요 서로 바꾸는 거는 기재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 한 개의 용도 아래에 이제 세부 용도들이 변경되는 거는 이제 표시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부 용도는 업종으로도 부르기 때문에 뭐 그냥 주 용도 그다음에 업종 이렇게도 하시기도 하고 뭐 표시 변경하는 거는 업종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가 이제 임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주 용도와 세부 용도를 일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가 임대 중개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뭐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임대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따 2교시 때는 매매도 좀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주 용도와 세부 용도를 일치시키는 것이 상가 임대 중개의 핵심이다. 그래서 주 용도와 세부 용도가 맞지 않으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변경해야 할 주 용도가 같은 시설군 안에 있으면 기재 변경을 하면 되고 변경해야 될 주 용도가 다른 시설군이면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신고 그다음에 주 용도는 일치한데
그 안에서 세부 용도, 그러니까 업종이 달리 표기되어 있을 때는 그냥 표시만 변경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요 건물 한번 떼봤거든요. 요게 우리 지금 요 마스터 키링 있는 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광안동 132-6인가요? 네. 요 건물 건축물 대장을 한번 떼봤어요. 여러분 건축물 대장 떼시는 법은 아시죠? 뭐 세움터나 정부24에서 떼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해당 지번을 놓고 떼보니까 요렇게 나왔어요. 대지 면적, 뭐 연면적, 건축 면적 다 나와 있고 요렇게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다방, 그다음에 지상 1층, 2층, 3층. 우린 지금 3층에 있죠.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보는 거죠. 내가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더라도 현재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는 근린생활시설 가로하고 사무소 돼 있는데 요때 앞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주 용도고요. 가로치고 나와 있는 게 세부 용도입니다. 이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주 용도는 지금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돼 있고 세부 용도는 사무소라고 돼 있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곳은 건축물 대장상에 지금 중개사무소로 등록돼 있죠. 중개사무소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가? 음. 그 다음에 주 용도 근생으로 표기하고 세부 용도 사무소라고 기재하는 게 맞는가? 어. 이제 요렇게 뭐 그냥 일반적인 대장을 하나 보더라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이제 가지시고 요게 맞나 안 맞나 찾아보면서 훈련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요거는 뒤에 가다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 상가 임대 중개를 할 때 가장 핵심은 주 용도와 세부 용도를 일치시키는 것. 그러면 세부 용도 결국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그 수백 가지의 업종들에 대한 이제 분류를 우리가 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크게 요거 이제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수많은 그 수백 가지 업종들을 이제 크게 카테고리로 분류한다면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으로 나눈다. 그래서 자유업종은 뭐 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그냥 바로 사업자 등록,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만 하고 바로 영업이 가능한 업종을 자유업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자유업종은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그런 업종들. 그래서 보통 허가가 좀 제일 이제 난이도가 까다롭고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고 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것들 들어갈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 요거 난이도 중인데 보통 자격증이나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뭐 중개사무소나 뭐 노래방 학원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신고, 기본적으로 이제 통보하는 형식인데 이제 신고증, 뭐 일반 음식점이나 제과점, 미용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증 발급받고 영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손님이 와서 아까 전처럼 뭐 저 단란주점 하고 싶은데요. 아니면 뭐 저 그냥 뭐 편의점 하고 싶은데요. 뭐 저 일반 음식점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손님이 하려고 하는 업종이 뭔지 우리가 먼저 딱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관련 법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업종인지 비자유업종인지 자유업종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하실 때 찾아보실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분류는 다 돼요. 그래서 뭐 의류점, 화장품, 가방, 신발, 슈퍼, 편의점, 문구점, 휴대폰, 뭐 조명, 가구, 철물, 액세서리, 펜시, 서점, 자동차 대리점도 그렇고 뭐 볼링장, 에어로빅장 이런 것들은 완성된 완제품을 파는 소매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업종들은 자동차 대리점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진 자동차를 파는 곳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영업 허가 신고 등록 필요 없이 그냥 자유업종으로 대리점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유업종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건축물의 주 용도가 세부 용도와 일치하지 않아도 이런 자유업종들은 프리패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아도 입점이 가능하고요. 용도 변경을 자유업종 같은 경우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면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영업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자유업종을 중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제약 없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유업종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또 중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관련된 법령들 확인 안 해도 되니까 제일 수월하거든요. 그냥 아무 때나 넣어도 돼요. 건축물 대장 확인 안 해도 돼요.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유업종 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임차 조건만 맞추면 되죠. 근데 이제 비자유업종 같은 경우는 허가, 등록, 신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업종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신용정보업, 유료 직업소개소, 식품 제조 가공업, 의약품 제조업, 석유 판매, 폐기물 처리업. 그냥 딱 봐도 좀 빡세죠. 네. 그다음에 등록 업종들, 공인중개사 사무소, 독서실, 노래 연습장, PC방, DVD방, 청소년 오락실, 약국 의원 학원, 안경점 출판사, 인쇄소, 여행사. 뭔가 관련된 세부 법령들이 있을 것만 같죠.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뭐 중개사법이 있을 거고, 뭐 PC방 이런 거는 뭐 통신, 뭐 전자, 뭐 영업 뭐 관련된 특별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약국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련 특별법이 있는 등록 업종이구나. 그다음에 신고 업종,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당구장, 스크린 골프, 체육도장, 교습소, 만화방, 목욕탕, 미용실, 뭐 세탁, 헬스, 무도 예식장 이런 것들이 이제 비자유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스무스한 신고 업종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분류된 거 보시고 또 사실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은 이게 면적이나 조건에 따라서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등록해야 되는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찾아보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것도 한번 질문입니다. 자, 근생 건물이 있는데 지하에 트램폴린을 이용한 점핑 다이어트 요새 이런 거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핑 다이어트 센터 요거는 자유업종일까요? 비자유업종일까요? 음. 그냥 딱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근생 건물에 점핑 다이어트 센터 뭔가 사람들 모여서 운동하고 그죠? 뭔가 이런 체육시설 헬스장은 아닌데 헬스장이랑 좀 비슷한 법률이 적용이 되나? 좀 긴가민가합니다. 예. 이게 실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긴가민가 할 때는 관련된 법령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뭐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상에 체력 단련장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되는 비자유 업종입니다. 근데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 얘네가 이제 신고 업종으로 된 거는 뭐 그 무거운 중량을 칠 때 해당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 업종으로 이렇게 분류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종들은 자유 업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법령이 계속 신종 업종들을 좀 따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종 업종 새로 생기는 이런 변종 업종이나 신종 업종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것들은 업종은 먼저 시장에서 성행을 하는데 관련된 특별법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좀 후속으로 늦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뭐 실제 뭐 중개사법 같은 경우도 옛날에 중개사 법 없이 그냥 다 중개를 했었는데 이게 하도 사고가 나고 문제가 되니까 중개사법이 특별법으로 생긴 거고, 뭐 노래방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처음에 가라오케가 들어왔을 때 이게 뭐 규제하는 법령들이 없었어요. 그냥 막 성행해서 활용하다가 이게 또 문제도 생기고 뭐 술과도 관련되고 이러니까 이제 뭐 노래방 관련된 이런 또 특별법이 생기고, 이게 계속해서 새로 생기는 신종업종들에 따른 개별법이나 특별법이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 법령에 근거한 단속이나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자유업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법령들이 계속 빠르게 개정되고 새로 생기고 한다는 게 이런 새로 생기는 트렌드에 따라서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뭐 새로 생긴 건 없는지, 그다음에 이거는 뭐 현재까지 아직 자유업종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류하실 필요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필라테스나 에어로빅 이런 것들도 실제 규제되는 법령 없는 자유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영업장 낼 때는 뭐 따로 비자유 업종이 아니라 자유 업종이니까 그냥 세무서에 신고만 하고 영업할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특별법으로 규제되기 전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그냥 외장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는 우리 아까 건축법 시행령, 이제 건축물의 용도에 나와 있는 그 항목들 중에 이제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따져볼 텐데 이게 워낙 이제 건축물 종류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련 업종을 중개하실 때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지 길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지금 하는 거와 동일하게 방식을 적용해서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를 제가 설명도 드리고 좀 같이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음. 먼저 일종 근린생활시설 가항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인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건축물의 용도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편의점, 식품이나 잡화를 취급하는 소매점이죠. 그래서 편의점을 신규로 넣을 때 해당 건축물 용도를 딱 건축물 대장을 떼봤을 때 건축물 용도가 일종 근생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넣으려는 해당 부분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법령에 근거해서. 근데 여기 1000이라는 이제 면적 규정을 넣어놨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판매 그 일종 근생 같은 경우에는 판매 시설 1000 이상은 판매 시설로 변경돼야 되고요. 서점을 넣을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이종 근생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당 또 이제 이종 근생 용도에서 또 면적과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이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가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요거 한번 예시로 한번 볼게요. 자,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가 일종 근생이에요. 그리고 4층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이 450제곱미터로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층이 지금 비어 있고요. 2층에 옷가게, 3층에 서점, 4층에 의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손님이 편의점 하고 싶다는데 요 매물 1층에 편의점을 넣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뭐 편하게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왜? 뭐 이래 하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심플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중계를 하고 답을 구해야 돼요. 음. 4층짜리에 지금 2, 3, 4층은 들어있는데 지금 1층이 비어 있는데 바닥 면적 450짜리 1층에 편의점을 넣어도 되냐 안 되냐? 미소 씨 어때요?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인데 여기에서 그럼 어떤 것들 면적을 더해야 되나요? 450 곱하기 4를 했을 때 아, 요거 1층에 편의점까지 들어가면 1000이 넘으니까. 오케이. 또 비주 씨. 여기 1층에 편의점 넣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넣고 싶죠? 저도 넣고 싶습니다. 넣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민지 씨 어떠세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똑같은 이유로. 음, 바로 뒷장에 답 있거든요. 같이 볼게요. 자, 아까 분명 법령에서 여기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안 된다 그랬죠?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일종 근생이어야 된다 그랬죠? 건축물 대장 일종 근생인데 보면 자, 바닥 면적의 합을 볼게요. 1층 만약에 편의점이 들어가면 해당 일종 근생에 해당되는 게 450이 될 거고 옷가게도 마찬가지 일종 근생 포함되니까 소매점에 450, 서점도 450까지 포함돼요. 요거 세 개를 더합니다. 의원은 아까 여기서 설명한 의원이 없죠, 여기는. 소매점의 기준에 의원은 언급 안 돼 있죠. 그래서 의원은 바닥 면적 더할 때 합계 안 해도 돼요. 그럼 요거 세 개를 더한다. 그러면 1350이죠. 1350이면 1000이 넘죠. 편의점을 넣으면 1000이 넘는데 그러면 일종 근생이 아니라 1000 넘으니까 판매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 보면은 일종 근생은 그 9가지 영업 시설군 중에 근린생활 시설군이고 판매 시설은 5번 영업 시설군입니다. 앞에 가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근린생활 시설은 7번 근린생활 시설군이고 판매 시설은 5번 영업 시설군이에요. 그래서 7번에서 5번으로 올려야 되구나. 허가 용도 변경을 해야 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이게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1층만 용도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업종 1, 2, 3층 전부 다 판매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층뿐만 아니라 2층, 3층도 요거 하나 들어옴에 따라서 1000 전체 넘으니까 용도 변경 판매 시설로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자, 요 반전이 있죠. 편의점은 자유업종, 비자유업종 나눴을 때 뭐예요? 자유업종이죠. 그러니까 영업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입점시킬 수 있는 자유업종이라서 요거는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1층에 편의점 그냥 넣으면 돼요.
그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에 근거한 요거 논리는 따져보되 이게 결국 우리가 이 업종이 자유업종인지 비자유업종인지 먼저 분류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업종이면 그냥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넣어도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밌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나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생 용도에 맞춰서 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커피점이나 베이커리, 분식점 같은 업종들은 이제 건축물 용도 일종 근생의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300제곱미터가 넘으면 보통 이종 근생으로 바꾸거나, 그다음에 보통 이종 근생으로 바꿉니다. 300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요거는 관련 법령이 식품위생법, 식품적계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 항목들은 면적이 넘으면 이종 근생으로 가야 된다. 음. 식품위생법 한번 볼까요? 음. 아, 여기 공유가 중지되고 이러니까. 아, 제 얼굴은 내리고. 식품위생법.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궁금하신 법령들이 있으면은 바로 그냥 찾아보면 됩니다. 저는 이거 너무 잘 못 쓰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전자공학과 나왔는데 이 정도 아닌데. 네네. 아, 네. 여기 공유 화면이 없죠, 왜? 아, 여기 나오네요. 오케이, 오케이. 식품위생법 공유. 아, 됐습니다. 네? 뭐 한다고? 확인? 아, 네네. 자, 식품위생법 나와 있죠. 그래서 쭉 찾아보면 이제 식품위생법, 어떤 업종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많이 읽어보셔야 되고요. 어, 음, 영업신고 요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업신고한 자, 신고, 식품 등 뭐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영업 허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식품위생법 보면 제1항에 따라서 해당 뭐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구청장에게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요 해당 조가 뭐냐? 식품 가공 운반 판매업, 뭐 식품 적계업 이렇게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요런 이제 세부 종류를 보려면 대통령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음, 이제 뭐 허가 받아야 되는 업종들, 그다음에 뭐 요 나와 있죠. 식품 적객업 해서 휴게 음식점 영업 같은 경우는 쭉 해가지고 그쵸. 요거는 좀 나와 있고 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그래서 이거는 뭐 등록이고 이건 등록이고 뭐 허가고 이렇게 세부 법령에 좀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수시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요건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계속 이제 찾고 계속 꼬리 물기식으로 찾아가면서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공유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된 법령들을 보면은 이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참 찾아보면 돼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주상복합 건물 3층 301호가 현재 공실이에요. 여기에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업무시설로 돼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240이에요. 여기에 커피 전문점을 넣어도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비주시 어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용도. 용도가 업무시설에서, 맞습니다. 자, 요게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용도 변경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항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커피 전문점은 휴게 음식점이죠. 그래서 식품위생법의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되는 비자유 업종입니다. 휴게 음식점이 입점하려면 면적 300 미만인 경우에 일종 근생이면 되는데, 지금 해당 건축물 용도를 보니까 업무시설이었죠. 그래서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필요하고요. 업무 시설은 8번 주거 업무 시설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일종 근생 근린생활 시설군으로 위로 올려야 되죠. 그래서 상위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용도 변경이 되어야 영업 신고증이 발급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가 맞지 않는 건물에 그냥 덜컥 넣어버리고 뭐 계약금을 받아버리면 중개 사고가 될 수 있고 이건 실제 중개 잘못한 사람이 배상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받은 돈 돌려주시고 그냥 수평 해제해서 그냥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잘 마무리되면 되는데 계약금 조금이라도 벌었는데 나는 뭐 당신이 맞다고 해서 난 돈 받았고 난 이거 안 돌려줄 거다. 난 뭐 임차인은 너희가 설명 잘못했지 않냐. 내 아까운 돈 돌려달라. 막 이렇게 막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 기본적으로 영업 이제 업종이랑 그다음에 용도가 맞는지는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용도 변경이 사실 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용도 변경은 건물의 용도 변경을 하려면 실제 건축사나 설계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공사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좀 확인해야 되고요.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로 보완되어야 되는 뭐 주차 대수라든지 시설들이 확충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공, 공사를 하고 나면은 공사 끝나고 나서 또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을 새로 해야 되고 감리와 검사 받은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그래서 요 용도 변경은 실제 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뭐 그냥 뭐 용도 변경하면 되죠.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실제 용도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나중에 필요하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식품위생법 이제 우리가 봤었는데 식품위생법에 언급되어 있는 좀 주요 업종들에 대해서 그냥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하면 되는 업종이고요. 300 미만인 경우에는 1종 근생인데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종 근생 용도에 맞춰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것들은 뭐 빵이나 떡, 과자 같은 것들 이렇게 팔면 되고요. 그다음에 휴게 음식점이 있어요. 휴게 음식점은 마찬가지로 신고 업종인데 면적 기준도 동일합니다.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생에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근생에 넣으면 돼요. 이제 음식을 팔 수 있죠.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의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술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보통 술 파는 식당들은 대부분 다 일반 음식점이라 보면 되고요. 일반 음식점은 신고 업종이고 건축물 용도가 이종 근생에 넣어야 됩니다. 나중에 근생의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 때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종 근생에 넣어야 되고 음식과 술을 팔 수 있고요. 이제 단란주점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빡세집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은 허가 업종인데 150제곱미터 면적 기준이 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종 근생인 곳에 넣으면 되고 그 이상인 데는 위락시설 용도에 맞춰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에서는 음식과 술 플러스 이제 노래까지 부를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흥주점, 이제 유흥주점이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여기는 기본 업종으로 위락시설에 맞춰서 넣어야 되고요. 음식, 술, 노래에다가 이제 춤도 출 수 있고 유흥 접객권까지 이제 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또 안 넘어갔네. 아, 이게 제 넘어갔나요? 또 안 넘어가네. 아니요, 하나인데.
이거를 공유하고 이거를 제가 이거 하면 되나요? 어, 네, 이제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되네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유흥주점은 이제 춤, 추고 유흥적개연까지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단란주점에서 단란주점은 실제 이제 노래 부르는 것까지밖에 허가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뭐 춤추면서 유흥적개건을 대동 뭐 도우미 같은 요런 유흥적개건을 부른 경우에는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법이고 단속되면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이종 근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노래방에서도 뭐 술도 팔고 뭐 유흥적개건 부르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다음에 7080 뭐 라이브 카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우리가 여기 노래 부를 수 있는 행위가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노래 안 부르고 그냥 라이브 가수가 나와가지고 시간대 맞춰갖고 노래 부르고 공연하고 이러면은 그냥 일반 음식점에서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손님이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까지 하려면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허가는 좀 까다로우니까 조건도 까다롭고 그래서 여기 요 라인에서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일반 음식점으로 이제 신고해 놓고 요런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요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인지하시면 되고요. 자, 다 한번 볼게요.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미용원, 그다음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 관리나 의료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그래서 미용실, 세탁소 같은 것들은 이제 또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세부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에 공중위생업으로 신고해야 되는 비자유 업종이고요. 요 기타 면적 조건들은 없죠. 그래서 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가 일종 근생이면 입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가 보면은 오피스텔 건물에 뭐 피부 마사지나 피부 관리샵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실제 피부 미용실, 마사지샵, 관리샵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비자유 업종입니다. 근데 요 미용실을 그래서 입점시키려면 건축물 용도가 일종 근생이어야 되고요. 오피스텔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있으면은 요거는 업무 시설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업무 시설을 일종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야지 정식으로 영업 신고증이 나오겠죠. 근데 실제 오피스텔은 그 업무 시설에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은 거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기 오피스텔에 들어있는 요 피부 미용실이나 피부 관리샵 이런 것들은 영업 신고증 없이 영업하거나 그냥 자유업종으로 다른 거 등록해놓고 야매로 이렇게 변칙 영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또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저게 건축물 용도가 뭐지? 저긴 저게 들어갈 수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하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근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해야 영업신고증이 정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라항에는 이제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요런 주민들의 진료와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의원은 의료법상 이제 등록 업종이고요. 그래서 비자유 업종이고 실제 병상수에 따라서 요 병원들을 좀 분류를 합니다. 보면은 이제 의료법에 나와 있는 병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내과 의원, 뭐 우리 요 밑에 층도 의원인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일상 그 주거지 주변에 있는 의원들은 대부분 이제 일종 근생에 들어가 있는 의원이라 보시면 되고 병상수 29개 이하. 그다음에 병상수가 30개에서 99개까지 가면은 이제 병원이라는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100개 이상 되면 이제 종합병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은 이렇게 병상수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 마항,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종 근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음. 태권도장, 같은 체육도장은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생에 그리고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운동시설로 입점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해당 운동시설에 가서 보면은 면적의 기준이 또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권투, 태권도, 유도, 검도, 도장 이런 것들은 체육시설법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서
체육도장업으로 되어 있고요. 신고업종입니다. 근데 탁구장은 그냥 체육시설업이라서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고요.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이런 것들은 신고업종으로 500 미만이면은 2종 근생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이상은 운동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해당 법률에서 나와 있더라도 요 법률 세부특별법을 보면 요 종목별로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조금씩 다르구나. 면적 기준도 조금 다르고 자유업종인 것도 있구나.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일종 근생에 나와 있는 마항을 보고 이렇게 공부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자, 5층에 구분상가 5층에 501호가 있고 502호가 두 개 나와 있어요.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보니까 이종 근생이라고 돼 있네요. 바닥 면적이 각각 300제곱미터입니다. 요거 두 개 호실을 터서 태권도장을 넣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음. 자, 구분상가가 있는데 501호, 502호가 있다. 두 개를 튼다. 두 개를 트면 바닥 면적이 얼마죠? 600, 300, 300이니까 600이 되겠죠. 600은 500 이상이죠. 근데 아까 500 이상, 500 이상 태권도장, 500 이상 운동시설, 태권도장 들어가도 되나? 살펴보면 자, 태권도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두 개 호실 합해서 600이므로 500을 초과하죠. 따라서 2종 근생에서 운동시설로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 운동시설로 상위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지 이제 영업신고증이 발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령 추적하면서 따라가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중계를 하면 되는지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태권도도 이제 애들 많이 보내니까 학원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태권도는 학원이 아니고요. 태권도, 검도학원 뭐 학원 명칭은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는데 실제 학원법에 의한 교습 장소가 아니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업종이기 때문에 뭐 태권도하고 검도학원은 뭐 교육청에 학원 등록하는 이런 업종이 아닙니다. 관할구청에 신고하는 업종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음. 자, 요까지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종 근생에서 이제 자항,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기업소나 출판사 등 일반 업무 시설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거는 일종 근생에 들어가도 된다. 30, 면적 엄청 작죠? 한 10평 되나? 30 미만인 거는 일종 근생에 들어가고 여기 이제 세부 법령 관련된 여기 언급된 것들을 좀 정리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이제 등록 업종이고 30 미만이면은 일종 근생. 근데 30에서 500제곱미터 사이면 이종 근생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업무 시설에 들어가야지 또 등록증이 나오는 업종입니다. 음. 금융업소도 등록이고요. 결혼상담소 요거는 신고로 돼 있네요. 그다음에 뭐 직업 소개 출판사 같은 경우는 등록 업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업종에 맞는 내가 특별법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아까 국가법령 검색 정보 그 사이트에서도 그냥 뭐 금융 치면 일단 금융 관련된 법령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클릭해가지고 요게 신고인지 허가인지 등록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결혼 상담소도 뭐 결혼 중개소라고 해가지고 그 결혼 중개에 관련된 뭐 특별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 그러니까 비자유 업종들은 전부 세부 특별법들이 다 있으니까 그 특별법들만 참고하셔서 가이드 잡으시면 돼요. 근데 사무소는 자유업종이네요. 그래서 면적 상관없이 아무 때나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무실, 뭐 대리운전 사무실, 컨설팅 사무실 이렇게 일반적인 사무소는 그냥 아무 때나 넣어도 되는 자유업종이다. 그래서 또 상가 중개하시는 분들 보면 사무실만 전문으로 하시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깔끔하거든요. 그냥 사무실. 뭐 굳이 막 이렇게 중개소 이렇게 안 넣어도 그냥 자유업종이니까 그냥 그래서 보면 저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쉬운 거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일종 근생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한 개 용도를 세부적으로 후벼 파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죠. 그리고 우리 실제 세부 특별법들은 다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중개하실 때 이런 것도 좀 공부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업종을 찾는 손님이 있다면 그 특별법 찾아갖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이걸 넣을 때 이제 뭐를 좀 더 보완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같이 뭐 물어보시거나 이제 공유하면서 이렇게 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어, 요거는 한번 볼게요. 자, 근린생활 시설인데
5층 건물의 건축물 용도는 전체 1종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270이에요. 1층, 2층, 3층, 4층, 5층. 1층에 보니까 바닥 면적 270 중에 50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220이 공실입니다. 2층에는 커피숍, 3층에는 뭐 변호사 사무실, 4층에는 뭐 일반 사무실 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때 1층에 요 나머지 220에 제가 좀 빵집을 넣어도 되나 안 되나? 요걸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요건 아까 처음에 배웠던 그죠? 일종 근생에 처음에 배웠던 그 항목을 좀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은데. 음. 식품, 잡화, 의류, 휴게 음식점, 제과점 300 넘는 경우 2종 근생이어야 된다. 자, 요 항목들을 우리가 봤으니까. 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생이면 되고 이상이면 2종 근생이어야 되죠. 근데 2층에 커피숍, 그다음에 1층에 나머지 220, 요거 빵집을 넣으면 두 개 합쳐서 490이 되네요. 그래서 300이 넘으니까 2종 근생으로 지금 요 건축물 용도는 1종 근생인데 2종 근생으로 그럼 용도 변경해야 되죠.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은 뭐라고요? 기재 변경. 그래서 요거는 2종 근생으로 기재 변경을 해야 되네. 근데 이제 요 근생끼리는 조금 요 세부 그 건축법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좀 완화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뭐냐면 14년도에 건축법 제정된 게 1종 근생, 2종 근생 간에는 기재 변경이나 표시 변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완화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요때 이후로 1종 근생, 2종 근생은 서로 구분 없이 그냥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시기마다 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떨 때 좀 이제 상가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이제 그 자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할 때 그때 이제 국가 정책으로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14년에 풀린 이후로 지금 아직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엄격하게 통제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할 때는 그만큼 좀 규제를 빡세게 보는 거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이 자유롭지가 않고 해가지고 좀 풀어준 거죠. 근데 이렇게 풀어줬더니 이제 막 업종이 안 맞아요. 막 1종 근생에 2종 들어가 있고 막 2종 근생에 뭐 들어가 있고 막 지 맘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혼재되면 이제 또 복잡하고 뭐가 용도에 안 맞으니까 나중에 또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보완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2020년도에 발표됐는데 이제 요때 1, 2종 간에는 기재 변경, 표시 변경 안 해도 된다. 오케이. 근데 대신에 항목들은 꼭 요 항목들은 1종 근생으로 반드시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 요 항목들은 2종 근생에 반드시 맞춰서 들어가라. 요거는 기재 변경, 표시 변경 꼭 해줘라. 이제 요렇게 조금 보완책으로 좀 나왔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으로. 그래서 1종 근생은 보통 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종 근생은 PC방, 오락실, 뭐 학원, 교습소, 단란주점, 면적 작은 거 이런 것들은 2종 근생에 맞춰서 놓고 기재 변경, 표시 변경 해야 되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 우리 요 건물에 이제 3층 마스터 키링크 요 중개 사무실 맞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 들어올 수 있는가? 과거에는 뭐 1종 근생, 2종 근생 이렇게 구분 표시 명기를 안 하고 그냥 통틀어서 그냥 근생으로 이렇게 명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근생, 주 용도는 근생이고 세부 용도는 사무소라 돼 있네요. 자, 중개사무소는 300제곱에서 500제곱미터 요때는 2종 근생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죠. 30 미만은 1종에 넣으면 되고 300에서 500은 2종 근생에 들어가면 된다. 우리 요 면적이 140이니까 요 사이에 해당되고 2종 근생에 들어가면 되는 사무실이네요. 중개 사무실은. 근데 보니까 지금 근린생활시설을 그냥 1종, 2종 통칭돼 있으니까 오케이 맞게 들어갔구나. 그다음에 그럼 주 용도, 세부 용도는 맞는가?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오케이. 세부 용도는 사무소라고 돼 있는데 원칙상 부동산 중개 사무소라고 이제 표시 변경하는 게 맞죠. 근데 뭐 아까 일종의 뭐 이 정도 그렇고 그 명시되어 있는 요 항목들 아닌 경우에는 그냥 뭐 표시 변경 없이도 가능하니까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그냥 표시 변경 생략하고 들어왔구나. 그래서 우리 여기 마스터 키링크 중개사무소는 요 3층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맞게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2층은 의원이죠. 2층은 의원인데 지금 사무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층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정확히 언제 들어온지 모르지만 요 의원은 일종에 꼭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표시 변경도 해야 되고요. 근데 20년 이전에 들어왔나 보죠. 그죠? 의원은 좀 들어온 지 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규제 없을 때 그냥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 아, 잠깐 쉬었다 할게요. 1교시 요까지 하고요. 좀 이해는 되십니까?